세계 신기록이죠. 이 정도면 세계 신기록이죠.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무순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약간 핑계고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이탈법. 오늘은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첫 번째 질문부터가 저희가 시작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네. 동탄 롯데캐슬 무순이천 청약에 약 300만 명이 몰렸다. 네네. 네, 투기를 조장한다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이런 배경이 좀 무엇일까? 세계 신기록이죠. 이 정도면 세계 신기록이죠. 이게 이전까지 이제 신기록이 흑석자이였습니다. 작년 2023년에 했던 흑석자이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만 대 1이 좀 넘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300만 대 1은 저는 상상도 못했고요. 294만 대 1,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0만 대 1 정도, 많아야 한 150만 대 1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이게 파장이 커졌습니다. 서버가 마비가 되고 마비가 되다 보니까 바이럴 마케팅이 되고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야 뭔데? 맞아요. 나는 뭐 하루 더 연장되니까 연장됐죠. 그래서 아마 300만 대 1까지 와. 이제 과열 양상이 네네. 좀 나오긴 했는데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굉장히 좀 크죠. 이게 무순이다 보니까 무순이 줍줍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 이게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가 분양을 했고 2021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분양가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의 지금 평균 분양가가 5천만 원을 육박한다라는 지금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2017년 가격이면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아마 GTX 소식 뉴스 보면서 아마 동탄에 뭐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 뭐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그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전용 102제곱미터가 22억에 거래가 됐던 아파트인데 이게 3분의 1 가격에 나오니까 이제 다들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랜드마크 아파트. 동탄 이신도시가 2013년, 14년 건물업에 이제 주로 입주를 시범단지들 입주를 했는데 이거는 2021년 아파트니까 훨씬 더 신축에 GTX 바로 역세권에 모든 걸 다 갖춘 아파트인데 3분의 1 가격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흥분을 했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무순이란 말이에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집이 있는 1주택, 2주택, 3주택 상관없이 누구나 제주도에 계시는 3주택자들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많이 몰리면서 이제 로또가 이제 돼버렸는데 저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은 이제 청약이라는 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하는 굉장히 좋은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창구인데 굳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야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뛰어들고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야 이거 뭐야? 나도 한번 해볼래. 괜히 막 기분이 좀 설레었습니다. 청약하고 며칠 동안은 당첨되면 어떡하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막 이거 친한 사람들한테 이거 소고기라도 딱 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당첨 발표일 날 또 문자를 보고 또 약간 실망을 했죠.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당연히 안 됩니다. 294만 대 1. 이게 또 하나의 또 부작용이 뭐냐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좀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투자 심리를 자극합니다.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떨어지죠. 294만 대 1 정도면 수능 우리 고3 때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수능 전국 1등을 3번 연속으로 할 정도의 확률이니까 애시당초 안 되는 확률인데 제가 헛된 꿈을 좀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을 받고 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에는 뭐가 나오지?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것도 또 해야 돼? 라는 또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또 하나의 또 자극 요인. 그래서 시장 자체가 작년 같은 분위기였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도 않는데 최근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에 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괜시리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좀 큽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서울 집값이 매매가가 이제 17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런 상승세가 소장님이 보시기엔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 좀 일시적일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맨날 틀리죠. 사실 주식하고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는 맨날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좋은데 왜 이렇게 틀리냐면 사실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 변수,
또 정책적인 변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없다면 아마 거의 90% 이상 맞출 수가 있는데 솔직히 최근에 또 갑자기 양상이 미국이 급변하면서 증시 시장이 또 폭락했죠. 폭락하고 출렁이면서 네. 기준금리가 빨리 내린다, 네. 50bp 정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국은행이 먼저 선제 대응해서 또 내릴 수도 네.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 이것도 변수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야 올해 안에 이거 내리겠냐? 라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일단 변수를 좀 빼보죠. 정책 변수, 금리 변수를 빼고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왜 이렇게 이제 과열이 되느냐 원인부터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죠. 배가 아프면 진단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냥 파스 하나 붙여줘서 될 일은 아니니까 왜 이렇게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집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실수요자들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뭐 갭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실수요자들 한마디로 무주택자들이 거의 뭐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든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갈아타기 하나 팔고 갈아타기 하는 이런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물어봐요.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왜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불안해. 불안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면 아니래요. 2020년, 2021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 약간 트라우마? 우리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야, 내가 어영부영하다가 이 상승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면 저번처럼 한 번 놓쳤는데 한 번 놓쳤는데 이번에도 놓치면 나는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나 영원히 못 따라갈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제 용감하게 이번에는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이유만으로 내 집 마련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우리 누구나 내려가는 집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실수요자여가지고요 집값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전세 가면 돼요. 집을 사는 순간 취득세가 나가고요. 재산세가 나가고요. 집값이 비싸면 종부세가 나가고요. 또 시세 차익이 생기면 팔 때 양도세가 나오고요. 또 대출이자도 내야 되고요. 집값이 현상 유지가 되면 손해예요. 집값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 인플레이션 정도는 올라가줘야 본전치기를 하는데 안 올라도 좋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안 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속마음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사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안 샀을까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집값 많이 비싸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 금리도 고금리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겠어? 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논리가 좀 뒤바뀝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해? 왜 공급이 부족하냐? 인허가 물량, 분양 물량,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는 건설회사들이 지금 PF 자금난에 지금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2021년까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건설회사들은 약간 땅 짓고 헤엄치기를 했습니다. 땅은 브릿지 론을 받아서 이제 돈을 빌려서 땅을 사요. PF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분양 사업을 합니다. 분양하게 되면 우리 같은 실수요자들이 이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잖아요. 내는 돈 가지고 이제 공사하고 끝나면 PF 대출 상환하고 남는 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딨냐고.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깃발만 꽂으면 다 분양 완판이잖아요.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너무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돈 번 시행사들이 땅 2개 사고 3개 사고 이제 너도나도 막 벌리고 은행들도 야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좀 더 열심히 해봐 라는 분위기였는데 2022년에 갑자기 기준금리가 껑충 올라가죠.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저는 올라갈 줄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몰랐죠. 1년 만에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라가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은 한 20년 내에 이렇게 1년 만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들은 예측을 못했겠죠. 땅 짓고 헤엄치기가 해보셨어요? 땅 짓고 헤엄치기? 실제로 땅 짓고 헤엄치기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팔이 이게 운동선수 아니면 어떻게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합니까? 저도 못합니다. 팔이 이렇게. 근데 물속에서는 너무나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설사들이 물속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다가 한마디로 쓰나미가 왔는데 못 빠져나간 겁니다. 못 빠져나가니까 지금 다 미분양이 발생하고 PF 대출 상환 못하니까 모두 다 PF의 인질이 지금 잡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 공급
아니 있는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추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인허가 물량 당연히 줄어들죠. 인허가 물량은 5년 후에 입주 물량을 예상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인허가 물량 줄어들면 5년 후까지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 착공 물량은 3년 후에 입주 물량. 야 이거 앞으로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하겠다. 어디? 지방은 입주 물량 2025년까지 기본적으로 충분하고요. 미분양 굉장히 많죠. 지금 미분양이 6월 기준으로 7만 4천 호가 넘어갔고요. 그중에 80%가 지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부족한 서울에. 야, 서울은 부족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경제학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다. 그게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 논리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슬금슬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우리 금융학적으로 보면 무이자 대출. 제가 집주인이고 기자님이 세입자면 제가 집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돈 빌려줘. 그러면 돈 안 빌려줄 거잖아요. 근데 돈을 빌립니다. 3억을. 근데 이자를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야, 나 빈집이 있는데 좀 잠시 들어와서 살아. 돈 갚아줄 때까지. 그게 우리 전세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고 집주인한테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집주인은 집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전세제도의 메커니즘인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이제 다시 올라가죠. 왜? 이제 깡통 전세, 역전세는 빌라? 오피스텔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역전세 우려 별로 없고요. 2022년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니까 수요자들이 계산기를 두들겼죠. 야 이거 대출이자 2배 올라갔는데 차라리 그냥 월세로 가는 게 낫겠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다 보니 대출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기준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는데 대출 금리가 먼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다시 유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수요자들이 몰리죠.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 아니 은행에 돈 빌리기 얼마나 어려운데 대출 이자도 안 내는데 한도가 늘어나니까 집 사기 좋은 환경, 대출 받기 좋은 환경, 무이자 대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갭 투자하기도 좋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3억 원에 예를 들어서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4억으로 올려달래요. 전세 시세가 4억으로 올라갔어. 마음이 야 1억 내가 또 대출을 받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해요. 그러면 사버릴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매매 수요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도 집값을 사야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 건축비가 천정부지 올라가는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약간 핑계고요.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토지비가 있고 택지비라고 하죠. 그다음에 건축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마진, 뭐 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건축비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이 대지비가 한 60% 정도, 60에서 70% 정도, 건축비가 30에서 40% 정도인데 그 중에 철근, 콘크리트 값,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천정부지 올라갈 이유는 없는데 지방에서 지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미분양도 잡혀 있고 그 손실을 사실 분위기 좋은 서울에서 좀 만회하는 전략을 좀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합니다. 건설회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분양가가 올라가면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요자들은. 야,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변 집값이 떨어지겠어?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10억이에요. 옆에 B라는 아파트가 이제 새롭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얘는 15억에 분양을 합니다. 근데 입주 연도가 한 3년 차이가 나요. 그럼 B 아파트 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1년 만에 한 25%, 30% 정도 올라가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이 야, 집값 안 떨어지겠다. 분양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집값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또 작용이 되죠. 거기에 정부에서 올해 뭐 해줬나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또 해줍니다. 구매 능력이 좀 개선이 됩니다. 물론 출산하는 분들만 가능하지만 자녀 출산하신 2년 내에 출산하신 분들이 저리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내 집만을 할 수 있는 환경. 거기에 또 정책적인 실수가 또 맞물리죠. 뭐가 실수냐면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 언제부터죠? 총선 지나고 이제 야당에서 먼저 종부세 뭐 1주택자들은 종부세 뭐 폐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믿었던 야당이 원래 종부세를 강화를 외치던 분들이 갑자기 종부세를 완화해 준다고? 이건 무슨 시그널이지? 집 사라는 건가? 정부는 더 거들어서 폐지하겠다. 임대차 입법도 건드리겠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니까 야, 이게 집값 올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잡을 의지가 없구나. 결정타가 뭐냐면 스트레스 DSR이 7월에 시행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9월로 2달 연기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정타가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울 집값이 5월, 6월, 7월 올랐는데 정부는 규제를 안 하고 더 연기한다고? 야, 이거 집값 올리려고 하는구나. 물론 정부 마음은 지금 PF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살짝 2달을 연기해 줬는데 시장에서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각자 도생해야겠다, 사야겠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이제 사자로 몰리면서 집값이 이제 폭등하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7월까지는 올라요. 6월 많이 올랐고요. 거래량이 서울 거래량이 7천 건이 넘었고 7월도 아마 7월 저는 한 8천 건 넘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2020년, 2021년 시절에도 이게 높은 수준입니다. 넘버 3, 넘버 4 정도 되는 높은 거래량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까? 앞서 금리 정책 변수 빼더라도 한번 흐름을 탔거든요. 그러면 최소 추석에서 올해 말까지는 가고요. 브레이크 잡아주지 못하면 아마 내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국토부 장관께서 최근에 추세 상승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추세 상승이 뭐냐면 상승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장은 5년 이상 집값이 꾸준하게 한마디로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이 상승장이었어요. 추세 상승인데 5년, 7년 정도 올라가면서 집값이 2배 정도 올라가는 게 추세 상승입니다. 그렇게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전기자동차가 좀 이슈기도 한데 전기자동차 충전을 해야 목표 거리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충전이 충분히 끝나지 않았어요. 집값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섣불리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추세 상승까지 오랜 시간 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왜냐하면 2021년까지 폭등했죠. 집값이 사실 오버슈팅이에요. 버블이었어요. 2022년 금리 오르면서 조정이 됐는데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다가 최근에 전고점 다 회복이 했거든요. 실제로 집값 떨어진 기간은요.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 1년이고요. 뭐 보합 기간까지 따져도 길어야 2년이에요. 7년 동안 올랐는데 2년 살짝 조정되고 그것도 전고점 대부분 회복이 했다면 사실 충분한 조정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 소득이 늘지 않잖아요.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추세 상승이면 제가 앞서서 2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 뭐 서초구, 강남구는 너무 비싸니까 잠실, 송파, 강남 3구, 송파구에 잠실 1단지 재건축한 엘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엘스가 전고점이 27억이었어요. 최고점이 19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 25억, 26억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추세 상승이면 한 2030년?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30년 정도까지 2배가 오르면 얼마 가야 될까요? 한 45억, 50억 정도? 갈 수 있을까요? 2030년까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 수도 있죠. 가려면 우리가 소득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출 이자도 내고 우리 기자님 연봉이 갑자기 뭐 사장으로 승진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뭐 회장 딸도 아니고 어떻게 사장으로 가. 안 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2026년에 지금 연봉의 2배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어렵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거의 그렇게 따라가 주지 않는데 갑자기 집값이 조정되지도 않은 저평가도 아닌데 2배 올라간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올라가는데 2030년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한 2035년 정도는 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 추세 상승은 아니다. 그러면 길면은 짧으면 올해 말까지는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좀 더 올라간다면 내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간다. 그것만 해도 고통스럽죠. 우리 서민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고통스럽고요. 이제 변수
이제 다시 끄집어 와야지. 변수가 없을 때는 이렇고요. 변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금리, 정책. 안 그래도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어떤 시그널을 할 것 같아요. 네, 시사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려서 뭐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이제 모두의 어떤 생각. 그러면 결국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선 있는데요. 소장님이 보실 때 미국 금리가 이제 인하가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영향이 있죠.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변수가 네. 있다라고 했는데 정책 변수, 금리 변수가 네. 있는데 지금 금리 변수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금리 우리 기대감 굉장히 크죠. 왜? 2022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이 꺾였기 때문에 반대 논리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야, 금리가 내려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잖아. 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기대감. 우리가 기대감에 먹고 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오를 이유가 없는데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금리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높지 않았어요. 아, 미국이 한 번 정도 내릴까? 미국이 내리면 한국은행이 바로 내릴 수가 있을까? 미국과 한국은행이 2% 정도, 2%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미국이 0.25 내려서 한국은행이 바로 내릴 수가 있나? 쉽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하면서 야, 미국이 50bp 정도, 0.5%포인트 정도 내릴 것 같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내리고 연달아서 또 한 번 더 그러면 100bp 정도 1%포인트 정도 내릴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건 뭐지?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0.25를 내렸다면 한국은행이 사실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50bp, 100bp 정도 내렸다면 한국은행은 이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0.25에서 0.5%포인트 정도 내릴 수가 있는데 총 국내 상황을 보면 사실 좀 내려야 되잖아요. 주식시장도 출렁출렁 되고 있고 PF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많거든요. 내려야 되는데 이제 변수가 또 서울 집값이에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팔라 서울이. 이거 금리 인하 결정하는데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값을 빨리 안정시켜야 돼요. 금리를 인하하려면. 최상목 부총리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급 대책을 내서 이 집값을 빨리 안정시켜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하는데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무르익었다. 우리나라도. 저는 사실 올해 한국은행이 내릴 수 있을까?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내리겠다. 0.25에서 0.5 정도 내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0.25 정도 내렸다면 사실 큰 영향 주지 않습니다. 이미 대출 금리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데 이게 0.225가 아니라 0.5%포인트 정도, 50bp 정도 내리면 좀 달라요. 상황이. 이거는 우리 예상과 다르게 좀 많이 인하하는데 그럼 시장의 반응이 저 같은 사람도 이거 좀 폭이 큰데 우리는 예상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예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예상 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나 영화 봤는데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어. 근데 재밌을 줄 알았는데 또 재미없는 경우들도 있고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클 수도 있는데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엄청 재밌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0.25 정도를 기대했는데 0.5나 0.75 정도 인하한다면 시장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집값 상승이 그러면 속도도 가팔라지고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까지 더 빨리 달려갈 수도 있는 건데 또 하나의 변수가 이게 이제 우리 경제잖아요. 이게 주식, 부동산이 경제의 축인데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 진짜 경기 침체가 와서 이거는 금리 내리는 호재보다도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게 악재가 더 큰 거예요. 한마디로 초가상간 태울 상황이야. 그렇다면 우리 실물 자산인 부동산도 영향을 받겠죠. 주식도. 주식이 선행지표, 부동산이 후행지표라면 기본적으로 판이 흔들리지는 않아야 돼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는 호재인데 진짜 경기 침체가 와서 무너져 내려. 우리나라도 난리가 나서 금리가 내린다? 그걸 가지고 부동산이 이렇게 호재로 작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판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면 부동산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막 생기는데 정책적인 변수도 있고요. 규제 안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의외로 브레이크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